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업회계 2급이죠. 네, 기업회계 2급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서태식 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또 쉽고 재밌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기업회계 2급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회계 2급 시험은 지금 객관식이죠. 그래서 범위는 지금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그렇죠? 재무회계 25문항, 그리고 원가회계, 원가 관리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종합원가 계산 정도까지 해서 원가회계 25문항. 그래서 총 50문항이에요. 네, 총 50문항 객관식만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4개가 나오고요.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50문항이고요. 시간은 80분 주어집니다. 빠듯하죠? 그죠? 50문항 80분이면 한 1분 30초당 한 문제 정도 풀이된다는 얘기고, 요거 80분 동안 시험을 쳐서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입니다. 합산 평균 7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포기하겠다, 하나만 해서 하겠다, 이건 안 되고요. 그죠? 둘 다 어느 정도 갖춰주셔야 됩니다. 합산 평균 70점 이상이 되셔야 합격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 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이 빠듯하니까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회계라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 보통 중급회계 교재보다는 조금 쉽게, 그거보다 조금 쉽고 회계원리보다는 조금 어렵게,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어떤 테마별 회계 처리는 웬만한 건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이죠. 어려운 주제들 그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회계 처리들은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수준까지는 안 가고요. 원가계산 정도까지만 해서 종합원가계산, 연산품 원가계산까지 정도, 그 정도로 수준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숙달을 통해서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그래도 70점이니까, 그죠? 70점만 넘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0점 맞아서 1등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나는 100점 맞겠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이제 또 시험을 막상 치실 때는 요령 있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들, 숙달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강의 진행은 이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회계는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암기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필수적인 암기는 나오죠. 어쩔 수 없죠. 어느 정도 부분 외우는 건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거 일일이 다 외워가지고 하려면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러기보다는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문 같은 거 이렇게 기출문제 나오는 거 보면 안 다뤄졌던 내용도 이렇게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일일이 그걸 갖다가 다 외웠어요. 그러려면은 일반 회계기업 회계 기준 갖다 놓고 그걸 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해를 하지 않고는 그런 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감을 잡으셔야지 전혀 못 봤던 문구가 나오더라도 감으로 맞춰낼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넘겨짚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회계 기준하고는 방향이 틀리구나라고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판단력을 기르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해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렇구나, 저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구나, 이런 거, 그죠? 이해를 위주로 한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먼저 우리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잼회계부터 해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또 원가기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죠? 24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회계 이론입니다. 회계 이론. 자, 회계 이론은 좀 따분하죠. 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뭐 구체적인 걸 배우면은 이걸 보면은 아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는데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면 뭔 소리야 막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필요 없고 뒤에 거 쭉 강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배우신 거 있죠? 그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또 우리 또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 교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때 아, 나 저녁이 무슨 말인지 진짜 뭐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빠뜨리시고 뒤에 거부터 강론부터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론 쭉 보시고 나서 다시 앞에 걸 이거 딱 보시면 물론 강의 한 번 들으셔갖고는 힘드시죠? 2강, 3강 이렇게 재수강도 한번 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죠? 어쨌든 뒤에 거를 다 배우고 나면 앞에 거는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무 이 뭔 소리지? 이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정 그러시면은 2회독 하실 때 그죠?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자, 회계의 의 했는데 지금 회계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박스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외우십시오. 그냥 물론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교재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회계의 정의는 대부분 그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란 건 뭐냐?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문단 두 번째 문단 정도를 보면 회계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의 기록이 아닌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 과거에 우리 회계의 정의 그러면 부기에 가까웠습니다. 부기하는 게 뭐죠?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기업 실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사건을 거래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기록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회계다. 어떻게 보면 장부를 기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우리 현대 회계는 그런 그 정의를 가지고는 우리 현대 회계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뀐 게 지금 요즘 다 대부분 쓰고 있는 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해주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개념이 바뀐 거죠. 회계의 정의가.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부기, 그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보 제공자가 있겠죠. 정보 제공자가 결국은 정보 이용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이 과정, 이 전체의 과정이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생성하는 거 여기까지만 신경을 썼었죠. 크게 본다. 그게 현대 회계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조금 하면요. 자, 정보 제공자라고 했는데 정보 제공은 누가 하는 거냐? 뭐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보 제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뭐 회계 담당 팀장에게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자, 이게 물론 회계 담당 팀장도 책임을 지겠죠. 정보 제공이 잘못돼 가지고 어떤 제재를 받게 되면 팀장도 뭐 아마 뭔가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 개념 체계를 보면 정보 제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이 말은 결국은 최종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회계 정보를 잘못 제공한다든가 혹시나 우리 뭐 분식회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죠? 이렇게 위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정보 제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나온다면 경영자라고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밑에 팀장도 있고 사원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은 일단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인데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까? 라는 게 거기 문구에 나오죠?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입니다. 그죠? 이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은 일단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도 경제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되죠.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뭐 재무적이라는 용어로도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이 우리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실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출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땡! 틀렸다. 그죠? 우리 회계가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뭐 경제 전문지 이런 데 보면 나오긴 나오죠. 산업 동향. 그죠? 하지만 그거는 회계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각종 연구소에서 각 기업들의 회계 정보 이런 걸 응용을 해서 따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죠? 그건 우리 회계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 회계는 어디까지나 범위는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까지 밖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넓게는 못 나간다. 기업 실체 개념은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실체들도 있지만 또 우리 연결 회계처럼 그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회계에서 보는 기업 실체라는 단위가 있죠. 이게 결코 산업 전체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기껏 해봐야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봐야 연결 회사 정도일 겁니다. 그죠?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거 하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보, 재무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계는. 그죠? 어느 회사 여직원들이 이쁘더라. 뭐 이런 거는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제공할 수가 없죠. 실제로 막 그런 거 인터넷에 막 돌죠? 무슨 그룹 회사 여직원들 사진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럽니다. 그죠? 자, 우리 회계는 그런 정보까지는 안 하죠. 그죠? 어느 회사 뭐 임원님 뭐 성격이 어떻더라. 뭐 이런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인, 재무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회계의 한계이기도 하고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규명을 한 겁니다. 그죠?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인 정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결국은 우리는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 식별하기도 하고 측정하기도 하고 전달한다. 이런 표현으로 좀 구체화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는지 그걸 장부에 기록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해서 그러면 금액은 얼마냐. 그죠? 얼마로 기록을 할 것이냐. 뭐 취득 원가 주기도 있고 뭐 공정 가치로 기록할 수도 있고 그죠?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 뭡니까? 재무제표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표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범위도 있습니다만 주된 수단이 그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식으로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인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자, 그럼 정보 이용자 측면을 또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그죠?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아마 이 두 부류의 이용자들이 아마 제일 가장 주된 이용자들일 겁니다. 그죠? 투자자, 채권자의 차이는 뭐죠?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우리 회사에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돈을 안 빌려줬더라도 물건을 외상으로 줬다든가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줬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줬든지 해서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는 그게 아니죠. 우리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주식회사로 따진다면 주주. 그죠? 주주는 돈 받을 게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받기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매년 얼마 나는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돌려줘 이런 건 아니죠. 투자해서 회사 잘 되면 가치 좋은 거고 회사가 안 되면은 가치 좀 안 좋고 그건 투자자. 주주를 보통 말한다고 표시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주주 같은 분들이고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시거나 해서 돈 받을 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아마 이 두 분들이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들일 겁니다. 이외에도 많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뭐 정부도 나올 수 있고요. 정부는 뭐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든가 뭐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죠.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주민,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자, 지역 주민들도 뭐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 하나가 그 도시 경제를 완전히 매겨 살리죠. 그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면 그 동네 그 상권도 이렇게 막 침체됩니다. 그 회사가 막 실적이 좋으면 상권이 막 살아나고 그래요. 그죠? 지역 주민들도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도 있죠. 죄송합니다. 종업원도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죠. 자, 내가 저 회사에 취직을 할까 말까? 오늘 취직을 했는데 회사 이상해. 그만두고 딴 데 알아봐야 되겠다. 또는 원래 실적이 좋은가? 오늘 보너스 나올 수 있나? 원래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그죠? 네, 종업원들도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죠? 소비자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소비자, 고객 또 우리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거는 오래 쓰다 보니까 또 AS가 잘 될까 안 될까? 회사 망해버리면 AS 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그죠? 관리자 이런 분들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죠. 경영 목적으로 이 회사를 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신제품을 생산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원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 마진을 얼마 정도 붙이면 될까?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정보 이용자는 사실 뭐 다양합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그거죠. 핵심 이건 완전히 구분을 하십시오. 그죠? 자, 이분들과 이분들은 천지 차이죠. 뭡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자, 이 위에 있는 박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외부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요 분들 경영자와 관리자 이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분들은 외부래. 이분들이 외부고 이분들은 내부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틀려요. 보시면은 외부 이용자들은 일단 기업하고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죠? 저게 잘 돼야지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저게 잘 돼야 나도 돈을 안 떼먹히고 받을 수 있고, 그죠? 저게 잘 돼야지 나도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그죠? 혹시나 안 잘릴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 한 발 떨어져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죠. 외부 이용자로. 내부 이용자는 물론 이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안 잘리고 하기 위해서. 그죠? 하지만 조금만 더 앞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떨어진 입장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그죠? 회사를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부 이용자죠.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는 일단 그 필요로 하는 정보의 성격도 틀리고, 그죠?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정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2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물론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회계 원리, 그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가장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만 우리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 제일 필요한 건 이겁니다.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냐,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다.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뭐냐? 뭡니까? 재무회계죠.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뭐죠? 관리회계. 이거는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부르죠. 원가회계라는 것도 있던데요. 모르셨는데 제가 얘기한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자, 재무회계 영역이 있고 관리회계 영역이 있으면 원가회계는 그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원가회계는 그 중간에 공통 영역 안에 있습니다. 원가회계. 원가회계라는 것은 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재고자산 쪽에서 배우실 건데 결국은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고 기말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분야입니다. 제조업체는 좀 복잡하죠. 그죠? 일반 상기업이면 크게 복잡하진 않는데 사오고 파는 거니까 마진만 붙여서, 그죠? 하지만 제조업체는 아니죠. 원재료 사와야 되죠. 노동력 투입되죠. 감가상각비 투입되죠. 다 그거 얼마 들어갔느냐 계산해서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복잡하죠.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에도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죠? 원가회계라는 분야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회계 분야죠.
자, 이 원가 회계의 분야는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에 대비되는 매출원가. 그걸 빼야지 매출 총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야입니다. 자, 이거는 재무회계 영역에도 일부 속해요. 그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재무회계도 들어가지만, 관리회계도 이 숫자를 필요로 합니다. 관리회계 대부분이,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제품을 생산을 할까 말까? 또는 어떤 생산 라인이 있는데, 사업 부문이 있는데, 저 사업 부문을 철폐할까 말까? 도저히 원가 대비 지금 안 나온다, 아무것도. 계속 생산해봐야 손해다. 따져보고 철폐하면 철폐하자.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계속 가자. 그래도 생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필요로 정보가 원가 정보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원가 회계라는 것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공통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재무회계는 따로 빼버리고, 그죠? 원가 회계는 또 아무래도 제조 쪽에 복잡한 분야가 또 따로 있으니까 원가 회계를 따로 배우시죠. 그래서 보통 보면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교재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묶고 재무회계 따로 묶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엄격하게 말하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 회계는 그 공통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25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회계의 분류입니다. 회계의 정의는 그런데 그러면 회계의 분류. 회계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게 정보 이용자가 외부 이용자냐, 내부 이용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질 수 있다.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다.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관리회계다. 그죠? 되시겠죠? 그리고 뭐 시험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뭐 정보 이용자 중 성격이 다른 분은 누구냐, 뭐 본란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 이용자 그러면 관리자나 경영자 말고는 없습니다. 종업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종업원도 엄격하게 말하면 외부 이용자로 봐야 됩니다. 그죠? 한 발 떨어져서 종업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회계 정보를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업원이 경영을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이 일하는 데는 사실 회계 정보까지는 크게 필요 없죠. 그죠? 위에 지시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니까. 종업원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종업원은 외부 이용자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쉽죠? 그거는 경영자, 관리자 아니면 다 외부예요. 그죠? 이 사람이 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를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자기 목적이냐 아니면은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이냐. 그래서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고 내부 이용자 회계는 관리회계라고 그랬는데 그럼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어떻게 틀릴까? 뭐가 틀릴까? 라는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25페이지 제일 밑에 표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고 자주 나와요. 뭐 그거는 확실히만 해놓으면 사실상 맞추기 점수 따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 성격만 잘 알고 있으면 외우실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십시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맨 먼저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회계라고요? 외부, 그죠?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외부 이용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 또는 기껏해야 관리자 그 정도밖에 없지만 외부 이용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 구색에 맞게 그때그때 일일이 다 따로따로 만들 수는 없다. 그죠? 투자자를 위한 회계 정보, 채권자를 위한 회계 정보, 정업을 위한 회계 정보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된 기준이 필요하죠. 일반화된 기준을 가지고 딱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를 보시죠. 재무회계를 보시면 목적 외부 이용자에 유용한 정보고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의 관리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다. 보고 수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회계 기준이 있어가지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딱딱딱 이렇게 정보가 나와야 돼요. 그죠? 하지만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 정보잖아요. 그죠? 그걸 굳이 뭐 일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경영자가 딱 기준을 만들어서 야 너는 이 기준대로만 정보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경영자는 그때그때마다 의사결정이 야, 이거 해야 되는데 관련 정보 한번 갖고 와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형식이든 필요 없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기준에 없어서 정보를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순간 잘리죠. 그죠?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특정한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뭐 다양하고 그죠? 그거를 뭐 일반화된 양식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재무회계는 다르다. 모든 사람을 따로따로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반화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을 보시죠. 재무회계는 객관성이 강조가 될 겁니다. 신뢰성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관리회계는 객관적보다는 목적 적합성이 더 강조가 된다. 자, 객관성과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데요. 이런 특성이 강조되고 이런 특성이 둘 다 물론 강조가 되면 좋은데 이 두 개가 좀 상충을 하죠. 그래서 신뢰성을 좀 제고하려고 하다 보면은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적시성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빨리 갖다 줘! 잠깐만요. 아직 숫자가 아직 조금 덜 나왔는데 괜찮아. 지금 있는 거 빨리빨리 갖다 줘. 이거 어느 쪽일까요? 이건 경영자 쪽입니다. 그죠? 이거는 관리회계 쪽이죠. 관리회계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조금 숫자가 조금 이렇게 바뀔 수 있더라도 일단 빨리 갖고 와서 빨리 의사결정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그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건 아니고 좀 늦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갖다 줘 라고 할 수 있는 건 재무회계 쪽이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써야 되니까 그게 숫자가 틀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숫자 하지만 관리회계는 빠르더라도 좀 숫자는 틀리더라도 빨리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재무회계는 객관성 또는 신뢰성이 강조되는 그 신뢰성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관리회계는 상대적으로 목적 적합성 측면이 강조가 된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 원칙 말씀드린 대로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기준이 없다면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쪽에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다. 특별한 기준 없습니다. 경영자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그죠? 경영자 의사결정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물론, 원가 회계는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관리로 영역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뭐 회계 기준에 이렇게 관리 의사결정을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차라리 뭐 경영학이나 그죠? 경영 통계학 뭐 이런 쪽에 학문을 기초로 해서 정보를 만들면 되는 거죠. 회계 기준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정보의 시간성이라는 얘기인데 재무회계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치중하죠. 1년 동안 거래가 발생했는 거 다 모아서 해봤더니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됐고, 그죠?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더라. 현금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더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강합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정보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관리회계는 상대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인 게 맞습니다. 결국 그 경영자 의사결정이 과거치를 갖고 의사결정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추측을 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반면 재무회계는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 측면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재무회계는 기업 전체적인 측면이 강하죠. 재무상태표 그러면 우리에서 전체 재무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부품별 재무상태? 뭐 이런 건 개념은 없겠죠. 하지만 관리회계는 다르죠. 그죠? 한 사업 부문을 또는 한 제품을 신제품을 만들까 만들지 말까 이 제품 그냥 생산 폐기할까 생산 중단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분별 제품별 또 사업 부문별 정보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안 나옵니다만 뭐 재무회계는 주로 화폐적이다. 정보가 재무회계는 화폐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관리회계는 비화폐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재무제표는 어떻게든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금이고. 물론 요즘은 상대적으로 주석 공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폐인 정보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긴 합니다.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얘는 화폐 숫자에 많이 치중을 하는 반면에 관리액에는 그것보다는 그죠? 화폐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무슨 뭐 생산 라인에 있어서 뭐 전력은 얼마나 소비가 됐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화폐인 정보도 얘에 비해서는 많이 중요시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정리되십니까?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어떻게 틀린지 외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 그죠? 그리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정보가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단골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추기 좋죠. 되시겠죠?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은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그 박스에 나온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회계의 사회적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회계 정보를 생산하고 우리 또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좀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자, 우리 경제적인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뭐 어떤 자본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돈 얘기하는 거 돈. 그죠? 뭐 돈은 한국은에서 마음대로 찍어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경제적인 그 효과 때문에 마음대로 못 찍어 넣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자금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게 턱도 아닌 정말 부실한 회사에 그 자본이 투자되는 거랑 정말 견실한 회사, 그죠? 전망도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촉망받는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입이 되는 거랑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견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에 그 자본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부실한 회사 들어가 봐야 말아먹어요. 그죠? 자본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견실한 회사를 발라내서 거기에 투자가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 정보가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죠? 회계 정보를 활용해서 사람들은 물론 자기 개인의 목적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결국은 좋은 회사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회계가 이런 기능을 해준다. 사회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 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뒤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거 여기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그거는 뭐 제목의 개념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 이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수탁 책임이라는 것은 경영자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경영자하고 오너랑 분리가 많이 돼 있죠.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분리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추세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회사를 경영을 하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월급쟁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가 경영을 잘했으면은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혹시나 경영이 잘 안 되면 연봉도 떨어지고 너무 안 좋으면은 이제 잘리고. 그죠? 경영자가 교체돼 버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 경영자가 그러면 경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주총에서 판단을 하겠죠. 잘라라 쟤. 안 된다. 뭐 또는 연봉 많이 주자. 잘했다. 자, 그거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느냐? 주총에서 우리는 회계 정보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손익계산서겠죠. 그죠? 주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원래 실적이 많으냐,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알 수 있죠. 물론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그래서 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는 무리를 많이 일으키죠. 실적 좋게 하려고. 그죠? 손익계산서에 그 이익을 과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인식할 게 아닌데도 막 땡겨서 미리 인식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 반대로 원래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원래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밀어버리고. 그죠? 원래는 어차피 그거 없어도 좋게 나오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얘기고 결국은 이런 손익계산서 주로 요걸 통해서 우리 회계 정보를 통해서 경영자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크게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개 정도는 회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인데요. 자, 이거는 외우십시오. 4개 제목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제목의 개념 체계에 나오는 거예요. 제목의 개념 체계에 나오는 내용이고 4개잖아요. 시험 문제 내기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단골로 잘 나옵니다. 제목만 외우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제목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큰 타이틀은 그겁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거든요. 회계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재무보고라는 게. 그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예요.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다. 그렇게 표시하면 틀린 겁니다.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예요. 이제 회계보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결국은 왜 재무보고를 하느냐? 이 목적을 알면 우리는 왜 회계정보를 생성하느냐? 회계정보가 가져야 되는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무의 개념체계에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거를 이제 알자는 거죠. 그죠?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 그죠? 외우십시오, 그냥. 자, 재무보고는 우리 회계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이 일부분, 재무보고의 일부분이 재무제표입니다. 이제 결국 회계가 이걸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재무보고의 목적 4가지. 뭡니까? 첫 번째. 자, 외우시더라도 그냥 깡으로 외우시면 힘드시죠? 이해를 하십시오. 투자, 신용이래.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죠. 유용한 정보의 제공.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요거죠. 투자, 신용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 이용자 주된 분들이 누구라고요? 투자자와 채권자. 두 분이 제일 사실의 핵심이에요. 그죠? 자, 투자자, 투자 의사결정이죠. 채권자, 신용 의사결정이죠. 그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돈 빌리는데 딸막히진 않을까? 투자자, 야, 이게 투자 될까? 수익이 많이 날까? 나중에 좀 키워서 배당 좀 많이 나올라나? 주가는 좀 올라가려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죠? 투자,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그렇죠? 제 핵심이에요. 다른 내용 별로 없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투자와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 목적인데 그거를 하려면 뭐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투자나 신용이나 이걸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는 결국 뭘까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에 말하는 현금이 아니고요. 진짜 이 머니,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수익 구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나중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에요. 그죠? 결국은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성격은 이겁니다. 이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회전력, 그죠? 자금의 회전력,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그럼 이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 즉, 뭐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라는 게 그 밑에 나온 3번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뭐 수익성이 괜찮게 나오려나? 일단 재무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 그죠? 아무리 뭐 돈 많이 벌 것 같아도 내일 모레 곧 망한다면 이 회사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용을 믿고 하겠습니까? 그죠? 재무 상태도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 성과도 중요하다. 결국은 미래 현금 흐름이 좋으려면 일단 많이 벌어야지. 그죠? 지금 당장 머니는 안 들어오더라도 그죠? 많이 벌면 나중에 계속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요거는 협소한 의미의 진짜 현금 흐름이에요. 진짜 현금은 잘 돌아가냐? 이거죠. 회사 곧 망하지 않을까? 괜찮아. 아, 현금 창출 능력이 아주 좋아. 그죠? 바로바로 막 돈, 현금 막 들어와. 그죠?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뭡니까? 자본 변동. 에 관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죠. 경영성과는 뭘 보면 나옵니까?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본 변동표.
결국 재무제표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얘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얘들을 보여주는 표를 딱딱딱딱 만들면 되겠네. 그거죠. 그죠? 재무보고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이 세 개는 그냥 쭉 흘러가요. 이 큰 하나의 흐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암기하시면은 좀 더 암기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사지선답으로 나오면은 집어낼 수 있죠. 그죠? 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같이 쭉 흘러가는 개념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생뚱맞게 따로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뭡니까? 수탁책임평가. 그죠? 경영자의 수탁책임평가에 관한 정보도 필요로 하더라.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죠? 경영자가 회사를 맡아서 잘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평가하는 정보도 우리가 재무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냐? 네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는 흐름, 투자, 신용, 의사결정, 결국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별도로 하나, 경영자 수탁책임 평가. 이것도 재무보고의 하나의 주된 목적이더라.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지금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 방금 재무보고의 목적을 살펴봤는데, 그럼 재표와 재무보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재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사실은 회계죠. 그죠? 물론 그거보다 조금 범위는 넓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죠, 사실은. 그죠? 재무제표는 건 뭐냐? 거기도 나오죠? 이런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가장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거 있죠. 그죠? 사업보고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바로 이제 요거다, 핵심은.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죠? 지금 우리 기업회계 기준, 새로 개정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뭐냐? 5가지가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던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자본 나오는 거. 그죠?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서 우리 BS라고 쓰죠? 강의하면서 계속 B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죠?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자,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 따로따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종류만 보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죠.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포괄도 들어갑니다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그냥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은 별도고요. 손익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fit and Loss 또는 뭐 I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PL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저도 강의 중에는 그냥 PL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들어갔었는데요. 자, 이게 빠졌죠.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간단하게 표만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죠. 자본변동표. 자, 자본변동표도 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변동되는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주석 빼먹지 마세요. 주석도 재무제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이런 표가 아니고 표에 번호 달아놓고, 그죠?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옆에 1번 탁 표시해놓고 따로 1번에서 현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죠? 뭐 그런 것들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들어갑니다. 빼먹지 마시고요. 주의하시고요. 혹시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 주기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없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그죠? 손익계산서 본문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죠. 주기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없고 지금 재무제표다. 그러면 요 5가지를 정의하고 있다. 이익영업 재무계산서는 재무제표에서는 빠졌는데요. 상법에서 아직 개정 안 됐죠. 상법도 개정이 안 됐고 세법에서도 아직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주석사항으로는 작성이 돼야 될 겁니다. 주석사항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얘는 빠집니다. 이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이 5가지다. 외우셔야 되죠? 안 외우셔도 되죠? 뒤에 보면 다 이건 뭐 외워집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이다 아니다는 확실히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네, 첫 시간입니다만 조금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마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